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주거 문제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기숙사 경쟁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은 주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빠듯한 생활비에 제대로 살만한 원룸 주거 비용까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한솔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송유미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이혜지 양천소방서 반장에게 안전 상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4.7도, 습도는 60%,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대전 15도, 광주 13도, 대구 16도, 부산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보통 대학 기숙사라고 하면은 자취방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한 학기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기숙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를 짓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 주변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기숙사에 들어가도 걱정입니다. 일부 민자 기숙사는 주변 원룸 자취방보다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졸업한 사회초년생들도 출퇴근하면서 머물 원룸 구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청년 주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30 대학생과 청년들이 겪는 주거의 어려움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의견 있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와 무료인 예스앱이 열려 있습니다. 이한솔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2%, 비수도권은 24.7%라 하니까 차이가 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지방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학교마다 적정한 수준은 좀 다르겠지만요. 대학 주거난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네, 뭐 17.2% 자체도 부족한 수치이긴 한데 예. 사실 이 수치도 대부분이 뭐 민자기숙사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 이내로 기숙사 수용률을 보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절반 이상이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가 맞는 수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아하. 그러면 기숙사 수용률이 한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학생들이 기숙사 부담 없이 좀 지낼 수 있을까요? 사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여타 이제 서구권의 대학들을 봤을 때 기숙사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40-50% 기숙사 수용률로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어떤 정원들을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가 그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최소한 이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이 원하면 기숙사에 살 수 있을 정도는 네. 돼야 그래도 학생들이 좀 집 걱정 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네.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면 못해도 한 학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낼 수 있는 원룸이라든지 하숙집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기숙사에 들어갈 때와 비교했을 때 대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한 얼마나 높아집니까? 일단 서울 평균 1인 가구, 그러니까 원룸을 최저주거 기준에 맞춘 한 5평 남짓 집을 기준으로 하면 한 대학가 근처에 이제 월세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비단 서울 중심부가 아니라 조금 그런 수도권 외곽 지역 또한 40만에서 50만 원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기숙사비랑 비교했을 때는 기숙사비는 그 학교가 직영으로 지은 기숙사의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수준에서 3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한 2배 정도 비싸기도 하고요. 이게 대학생의 어떤 소득을 혹은 이제 생활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심각해지는 게 대부분 10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를 그 생활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거의 한 30-40%가 주거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거주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물론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자취하면서 돈을 더 들인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숙사에 사는 것보다 생활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평균적인 주택도 그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 빨간 벽돌에 있는 그런 한 20-30년 된 건물을 의미하거든요. 주택들. 그러면 사실 그 주택들이 매우 노후화돼 있기도 하고 이런 곳이 기본적으로 어떤 주거의 어떤 최저의 주거 환경을 만족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50만 원, 60만 원 되는 거고 신축으로 좀 좋게 지은 주택들은 한 70-80만 원 정도 되니까 애초에 이 주택을 넘볼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고요. 월에 7-80 말하는 거죠? 네네, 그 정도가 이제 신축 주택들이 보통 그 정도 가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40-50만 원조차 부담하기 어려우면 대부분 지옥고라고 하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그걸 줄여서 지옥고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이런 곳에 사는 것을 반영한 유행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법에는 최고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4평 14제곱미터 정도. 근데 그거에도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청년들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들 좀 합니까? 그 만나면 집에 사는 게 그런 약간 횡재 약간 이런 이야기로 다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최대한 이제 집이 서울 근처에 있으면 복 받은 사람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희가 10년 전보다 그 25세부터 29세 사이에 어떤 독립들을 흔히 한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대 기준으로 봤을 때 독립하는 청년이 한 2배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가계도면 조사에서. 그랬을 때 정말 그냥 독립은 거의 일제시대에 독립 꿈꾸듯이 그냥 요원한 느낌으로 그냥 꿈만 꾸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비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학생들이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민자 기숙사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 기숙사는 오히려 원룸이나 그 자취나 하숙보다 더 주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네. 그 2006년대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학생 기숙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민자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특별법을 도입하게 돼요. 근데 이 민자기숙사가 사실상 대학이 아예 돈을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과 금융업들이 이제 돈을 대거 들여와서 기숙사를 짓고 그 돈을 다 그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로 이렇게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숙사가 한 달에 거의 60만 원, 50만 원 이 정도가 평균 가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변에 있는 원룸과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군요. 기숙사 치고는 굉장히 월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요. 근데 네네. 직영이든 민자든 학교가 기숙사 자체를 새로 짓는 것을 두고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도 사이에 껴서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냥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청년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하다못해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투기 여론의 지역이 조금 많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많이 휘둘리게 돼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집을 조금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 인식들이 워낙 팽배하다 보니까 어쨌든 집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본인의 임대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일단 반대하고 보는 문화 정서가 너무 만연해 있는 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임대업자들이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나름의 영향력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중심적인 여론으로 자꾸 끌어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시에서 기숙사 건축 결정을 해버리면 구에서는 인허가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냥 지어야 되는데. 네네네. 예. 최종적으로는 임대주택이나 기숙사가 들어올 때 예.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영향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예.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쉽게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한양대하고 고려대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대학생 기숙 문제뿐 아니라 청년 전반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전세 임대주택도 있고요. 네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 중인데요. 청년들이 주택 부담을 덜었다고 체감할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아직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이게 또 임대료나 다른 문제들이 민자기숙사 유사하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전세 임대주택이나 다양한 제도들이 근 5년 동안 5년에서 10년 내지 계속 나오곤 있어서 아주 조금씩은 해결되고 있는데 사실 정부나 정치인분들이 생색낼 만큼 그렇게 많은 물량이 공급되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씩은 해결되고 있더라도 이게 청년 주거 문제 전반을 해결하거나 이런 쪽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의 이후삼 의원이 LH에서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LH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한 건 5만 5천 건 정도 됐는데 계약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계약 과정이 복잡하고 임대 소득이 공개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세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전세 물량이 적은 가운데서는 애초에 계약자들이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을 어쨌든 혜택을 받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직접 집주인들을 혹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게 되면 어쨌든 엄청나게 을의 위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 물량은 청년들이 매우 급하게 찾는 물량이다 보니까 수요가 되게 많은데 이걸 굳이 LH의 전세 임대주로 내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임대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임용계약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혹은 집주인들이 갑질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 LH 청년 전세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갑질이나 이런 부당한 피해들을 당하면서 계약을 온전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고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청년 전세 임대주택 경우는 실효성은 있다고 평가는 받지만 어쨌든 전세라는 특성상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LH나 이런 데서 좀 책임을 지고 집을 구하는 것까지를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LH에서 그냥 내가 해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다 구해와라. 약간 너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 좀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 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도 많지 않거니와 매물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입주 매물을 직접 청년들이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정책 취지는 참 좋아요. 하지만 네네. 방향을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방금 LH 사례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이게 어쨌든 탑다운 방식으로 물량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임대주택 30만 호 짓겠다. 약간 혹은 뭐 청년들 주거 문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만 시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캐치프라이즈가 뽑아서 나오는데 예. 사실 그게 어쨌든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실효성 있게 정책이 다가가는지를 평가해 본다면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야 되고 청년 세입자들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를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지금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랬을 때 어쨌든 자가 소유나 아니면 뭔가 아파트 매매 가격이나 이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정책 패러다임이 돌아가다 보니까 특히 1, 2행 가구, 그러니까 작은 집을 전월세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세입자들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조금 매우 부족한 게 원인들을 계속 심각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대학생들의 기숙사 문제부터 해서 또 사회초년생들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현재 정책에서 또 어떤 점들이 약간 보완돼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솔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내일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모니터링에서 부정수급 의심 유형으로 분류한 2,000곳 가운데 경기도에 있는 667곳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서 비용과 보조금을 받거나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체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교통안전 전담 조직 여부와 총괄 조정기구 운영 등 25개 부문을 평가했습니다. 인천시는 교통안전 전담팀을 운영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100회 대회를 맞는 전국체육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서 남북평화체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00회 전국체전을 평양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공동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한국체육 100년 역사와 미래를 잇는 내년 전국체전을 서울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화, 화합, 감동체전으로 열기로 하고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서 오는 2022년까지 58억여 원을 들여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산후조리원 등 2,400여 곳에 실내 공기 오염물질 측정 기기 등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실내 오염 공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또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을 때 시설 관리자에게 환기할 시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세금 체납자 주식과 펀드의 압류와 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자체와 증권회사를 연결한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이름만 넣으면 주식과 펀드 보유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압류되는 방식으로 압류에서 처분까지 기간이 6달에서 5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천시는 시립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서 오는 2022년 서구 검단 2단계 택지개발지구 안에 100주년 기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366억 원을 들여서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을 기념도서관은 최대 200만 권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갖춘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1922년 현재 자유공원 자리에 인천부립도서관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시립도서관은 국내 4번째로 개관한 공공도서관입니다. 서울시가 디즈니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와 손잡고 서울 홍보 캠페인을 펼칩니다. 서울시는 대표 브랜드인 아이 서울유 3주년과 미키마우스 90주년을 기념해서 둘을 합친 아이 미키인 서울유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달 28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리는 2018 산타 원정대 선물 포장 행사에 미키마우스가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시는 우선 다음 달부터 11개 공공시설을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내년에는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방하는 시설은 공공시설 내 대강당이나 회의실, 강의실, 주차장 등이고 천막이나 공구 등 공공시설이 보유한 물품도 무료 대여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오늘은 특별히 송유미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이어서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에는 이혜지 양천소방서 반장에게 안전 상식을 들어보겠습니다. 2부 바로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주말을 이틀 앞두고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지만은 맑은 날씨 보면서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송유미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픽 송유미 기자입니다. 예, 원래 이 시간에 김유정 기자가 항상 와서 여행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김유정 기자 어디 갔습니까? 네, 유정 선배가 출장을 가셨는데요. 예. 세이셸에 가셨어요. 거기가 아프리카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출장 취재차 다녀오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유정 기자가 선배예요? 네. 예,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날씨가 뭐 내일쯤이면은 예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해서 또 여행하기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말은 제주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도가 1시간 비행거리죠. 그래서 다른 지방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 제주도 하면 한라산, 뭐 애월, 섭지코지 이런 곳들을 생각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여행지는 오름입니다. 예. 제주 하면 워낙 갈 곳이 많아서요.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오름을 골라 오셨어요. 네. 제주도 하면 오름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찾아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그 특이한 지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오름이 한라산 분출물로 만들어진 기생화산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각각의 개성들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제주도에는 이게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360여 개의 오름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오름은 제주시에 있는 갯물 오름이랑 서귀포시에 있는 군산 오름입니다. 예, 갯물 오름, 군산 오름. 오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주에는 뭐 네. 4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갯물 오름과 군산 오름을 골라오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갯물 오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효린의 민박에도 나와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예. 방송에서 이효리 씨가 아이유 씨에게 본인이 자주 산책하는 곳이라면서 데리고 가셨었어요. 예, 예. 그래서 방송으로 보고도 저도 참 멋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화면 이상으로 그 자연이 주는 힘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숲길을 한참 오르다 보면 갯물오름 정상이 일단 나오는데요. 여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여기 억새풀들이 깔려 있는데 여기가 바람이 불어서 찬란한 물결을 만듭니다. 예. 근데 이것도 진짜 멋있는데요. 조금 더 가시면 제 갯물오름의 하이라이트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시다 보면 예. 숲길을 계속 오르시다 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가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비밀스러운 듯한 조그만 길이 있는데요. 예, 예. 여기를 내려가면 정말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갑자기 산중에 눈앞에 예, 예. 벌판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노꼬매 오름을 앞에 둔 벌판인데요. 여기는 방송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곳이라서 그 넓은 벌판을 나 혼자 있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설명 듣고서 갯물 오름 찾아봤는데요. 사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진짜 비밀스러운 길이 있고 네. 그 앞에 벌판이 있어요. 네. 그 완전히 도시와는 차단된 듯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노꼬매 오름 이 표지판도 보이는데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산 오름이 있는데 군산하면 당연히 전북 군산시가 떠오르잖아요. 관련이 그렇죠.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군산 오름은 지명을 따온 건 아니고요. 예. 이 오름에 얽힌 전설이 있는데 중국 인륜산이 여기로 옮겨왔다고 해서 중국의 서산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네. 네, 처음에는 서산이라고 하다가 모양이 군막 같다고 해서 군산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군산 오름은 어떤가요? 너무 올라가기 힘들진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여기는 오히려 노장년 부부나 친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긴 정상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 따라서 차로 올라가시면 정상 가까이에 주차를 하실 공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5분 정도 더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정상에 올라가면 360도 제주도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의 특징은 한라산 전체가 정통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한라산은 이렇게 정통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일 텐데요. 정말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정상까지 이렇게 오솔길이 있는데 노부부분들이 이렇게 알콩달콩 손잡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걸어 올라가는 오름은 힘들기 마련인데 여기는 차로 올라갈 수 있어서 노부부분들의 데이트 코스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군산 오름 제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시네요. 예.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는데도 제주 전경을 쫙 볼 수 있다는 점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린 분들 사진을 보니까 파노라마 형식으로 맞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만큼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걸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죠. 그래요? 좀 왜냐하면 힘들겠군요. 다 찻길이기 때문에 네네네. 걸어서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네. 노부부에게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 가도 되잖아요. 그럼요. 저도 갔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노을도 굉장히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렇게 자연경관을 멋지게 보더라도 뭐 눈으로 뭔가 뭐 배부른 느낌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도 실제로 배는 안 부르잖아요. 뭐 좀 먹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네, 맛집도 제가 2곳을 준비해 봤어요. 예. 제주도 하면 아무래도 해산물을 드시고 싶잖아요. 아유, 좋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전복 맛집 2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전복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2곳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그 서귀포시에 이중섭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 끝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예. 네, 여기는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핫하다고 꼽은 메뉴는 전복 돌솥 비빔밥입니다. 예. 네, 이거는 주문하면 한 15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밥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전복을 이렇게 가득 올린 돌솥밥과 마가린이랑 양념장을 주시는데요. 아유, 얘기 끝났네요. 뭐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상상이 가시죠? 예. 근데 전복 내장에다가 마가린이랑 이 간장 양념을 비벼서 먹으면 그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정말 행복해지게 만듭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뚝배기 누룽지에 전복 내장 향이 배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숭늉을 부어서 한술 뜨면은 개운하게 식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그릇 드시고 오셨겠네요. 그럼요. 제가 먹은 걸 직접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전복 돌솥밥 진짜 맛있겠네요. 전복은 또 보양식이기도 해서 네. 제가 또 좋아하는 건데 또 다른 전복 맛집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전복이 많이 든 해물탕 소개해드릴게요. 예. 여기는 천지연 폭포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해물탕에 전복이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가서 겹겹이 쌓여 있을 정도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는 2곳 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시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전복을 통으로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전복뿐만 아니라 낙지, 딱새우 그리고 게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물이 진짜 얼큰하고 직원분이 까기 어려운 딱새우를 손수 까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라면사리 넣어서 먹는데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라면은 진짜 여태까지 드셔보셨던 것 중에 가장 아마 얼큰하고 예. 깊은 맛을 내는 라면을 드셔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해물탕에 한라산 소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렇군요. 네. 제주에 갔는데 결국 마무리는 소주였군요. 네, 한라산 소주죠. 예, 오늘 제주 소개 잘 들었고요. 또 오늘 나중에 언제 또 뵐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김윤종 기자가 긴장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여행 송유미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다녀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과 만나보죠. 이혜지 양천소방서 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목, 금, 토 저희 소개해드린 서울 안전 한마당 부대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소방차 끌기 대회, 주먹밥 만들기, 캐릭터 퍼레이드. 반장님도 부스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제가 운영했던 부스는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코너였는데요. 예. 이 파라코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 프로그램 짤 때 이리저리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이 낙하산을 뜻하는 파라슈트, 그리고 줄을 뜻하는 코드의 합성어로 이제 파라코드 하면 낙하산 줄을 말합니다. 예. 제조사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알려진 파라코드의 경우 250kg까지 무게를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라코드 팔찌는 2, 3m 정도의 이 파라코드 줄을 매듭 위에 지어서 평소에는 팔찌로 차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 시 풀러서 활용하는 용도고요. 예. 생존 팔찌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생존 가방 아시죠? 이제 거기에도 빠지지 않고요. 이제 매듭법이 좀 초반에는 익히기 어려워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좀 체험이 제한되긴 했지만
이제 어른들이 즐길 만한 코너가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바빴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몸은 힘들지만 또 마음은 뿌듯했고요. 예. 행사를 치르면서도 많은 것들을 또 배우셨기도 할 것 같은데, 이 파라코드 팔찌, 패션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배우들도 많이 차고, 미군에선 보급품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오늘 11월 첫날, 1일이 그 소방에선 중요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날입니까? 네, 이제 11월이 이제 화재가 빈번한 이제 겨울철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예. 이번 달부터 저희 소방은 좀 많이 바빠지는데요. 이제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이라고 늘어나는 이제 화재 건수에 대비해 집중 관리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인은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11월 한 달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요. 예. 이렇게 시작점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운영하면서 피해를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취지고요. 이제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11월 불조심의 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조심 강조의 달. 그 현수막 걸려있는 건 많이 봤었는데 11월인가 10월인가 이게 헷갈리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불조심 강조의 달 하면 특별하게 소방당국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이제 올해로 불조심 강조의 달이 71회째를 맞이하는데요. 예. 올해도 이제 각종 콘텐츠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 예방 캠페인,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에서는 더하는 화재 예방, 나누는 안전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소방 간서와 이제 주요 공공천사에 불조심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해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와 구급차 길터주기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119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도 개최되고요. 곳곳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소방 안전교육 받을 수 있도록 119 안전체험 행사가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각자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또 온라인을 통해서는 11월 9일 소방의 날, 소방 캐릭터 영웅이 이모티콘 무료 배부 이벤트도 진행하고요.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같은 것도 많지만은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참 많네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이런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시민들의 무관심 혹은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불실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할 화재 예방 수칙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대부분 주택 화재가 이제 잘못된 전열기구 사용에서 비롯됩니다. 겨울철 다른 예방법도 많겠지만 이 전열기구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네. 전열기구 사용 시 과부하 유발할 수 있는 문어발식 사용은 좀 많이 자제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 놓는 것, 이제 습관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급하게 출근할 때면 전기장판 좀 그대로 켜두고 나올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렇죠. 꼭 외출 전에는 콘센트 확인 잊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예방, 이제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죠. 이제 혹시라도 불이 나게 된다면 이 두 가지로 큰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불이 난 것을 알려주는 감지기는 구획된 실, 방마다 한 개씩 설치하시고 소화기는 세대별 하나씩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도록 합니다. 예,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소화기는 꼭 설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어렵습니까? 일반 쇼핑몰 같은 데서 살 수 있나요? 사실 예전에는 일반 쇼핑몰에 잘 팔지 않았는데요. 예. 요즘에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이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대형마트, 이제 주변의 소방시설 판매소, 그리고 인터넷 요새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인터넷에만 치셔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없으시다면은, 이제 주변에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다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화재 발생률이 연평균 18.2%. 근데 전체 화재에서 주택 화재가 18%면 좀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제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는데 18%밖에 없는데 이거를 꼭 설치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봤더니 화재 중에 사망자 통계를 보면은 사망자의 50.1%, 반 이상이 28%의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이게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과 같은 부주의가 54.7%를 차지했고요. 시간대별로는 우리가 자고 있는 0시부터 6시 사이에 사망자 발생률이 33%, 이제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 잠을 자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인지가 늦어서 이제 연기에 질식하고 조기 진화와 탈출이 어려워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밤에 자고 계실 때 화재가 발생해도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다면 이제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서 화재가 난 걸 알려주고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걸 인지하게 되면 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It's cold outside, so understand if I don't hang around to wave, I'll say goodbye. 네, 2018년 11월 첫날에 보내드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가레스 게이츠의 One and Ever Love입니다.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